한 주간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현범 회장 측에서 여러 우군을 확보하고 있고 조현식 고문에서도 장녀, 차녀와 지분을 모으는 한편 MBK가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복잡해지는 경영권 분쟁, 현재 판세는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타이어 그룹에 대한 MBK 파트너스의 그 공개매수 마감이 저희들 녹화하는 오늘이 이제 20일이니까 내일 21일, 그다음에 모레 20일 한 이틀 정도 남아 있는 셈이죠. 지금 이제 막판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이 승부의 무게 중심추는 조현범 회장 쪽으로 좀 많이 기울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다시 말해서 경영권 방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미 조현범 회장 쪽에서는 끝났다, 이제 경영권 방어 전혀 문제 없다 해서 한마디로 이제 승리 선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MBK 쪽에서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it's not over until it's over.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난 건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 상당히 이 공개 매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고 나서 주가를 보면 이렇게 거의 17,000원 선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이 24,000원인데 주가가 이렇게 한참 떨어진 이게 17,000원 선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공개 매수는 좀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일 때 이 주가가 2만 원 위에서 다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다가 오히려 가격을 올렸는데도 그렇죠. 떨어지는 추세.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훅 떨어진 게 이게 15,000원대로 갑자기 이게 훅 떨어진 게 이때 그 조현범 회장의 아버지 그 조양래 명예회장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샀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으니까 이 게임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이제 1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17,000원까지 이제 차고 올라온 거는 MBK가 전격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훅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 매수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시를 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던 그 18일 날 주가를 보면 이 장중에 2만 원대 위로까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종가는 한 17,000원 선에서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그 다음 날인 이제 19일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17,000원 선이고, 오늘 20일도 역시 이제 17,000원 살짝 넘은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기업은 주가가 불타오르고 투자 문의가 많은데 왜 예.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망설이는 지금 걸까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개 매수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보면 공개 매수자가 공개 매수 가격을 이렇게 딱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주가가 이제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그 공개 매수가 근처에서 이렇게 조금씩 깔짝깔짝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이제 매도를 하거든요. 이제 털어내거든요. 그 양도세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이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고려하면 그냥 지금 공개 매수가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장 내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공개 매수
가게 되면 장외 거래 양도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 매수가 이제 약간 여기 밑에서 움직일 때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기관들은 뭐 많은 자금을 들여서 개인 투자자 지분을 훅 모아가지고 공개 매수에 이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차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MBK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 투자자 그 응모 지분이 20%가 안 되면 한 주도 사지 않겠다. 그게 이제 조건부 공개 매수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 가격에 개인들 던지는 물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MBK 공개 매수에 응모를 해도 MBK가 20% 못 모으면 한 주도 안 사겠다 그랬으니까 네. 괜히 그 개인들 주식을 그냥 비싸게 샀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거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매수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날 공개 매수 시작 이래로 지금 19일까지 매매 패턴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뭐 203만 주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개인하고 기타 법인들이 뭐 이렇게 순매수를 해서 받아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개 매수에서 나타나는 그 투자 주체별 매매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기관들이 던지고 개인들이 받아주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를 처음 시작했던 12월 5일 당일날만 순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순매도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8일 날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난 뒤에 첫 거래일인 뭐 18일 날은 기관들이 그냥 대량으로 지분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이 2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17,000원 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월 19일 시점까지 양측의 조현범 회장 쪽하고 조현식 고문 쪽의 그 지분 구도를 이렇게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조현범과 이제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48.07%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분율대로 하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끝났다고 봐야 야, 됩니다. 이거 48%를 지금 조현범 회장 쪽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93%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50%를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숨겨진 우호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국타이어 그룹의 각종 거래처들 뭐 거래처 기업들 그 대표님들은 주식을 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잘 보여야죠. 그래서 그런 숨겨진 우호 지분들을 다 합쳐서 그게 이제 1.93% 이상만 되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의 50%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조현식 고문 쪽에는 보면 지금 30.35% 정도 조희경 씨가 제일 큰 누나가 최근에 조현식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0.81%를 더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나와 있는 거고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일반 주주들 지분이 21.58%거든요. 근데 이 21.58% 중에서 MBK가 20% 이상을 지금 공개 매수로 확보를 해야 되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거의 다 공개 매수를 예, 끌어와야 그럼 사실상 하는 뭐 거의 다 상황이잖아요. 이 남아 있는 지분을 거의 다 끌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 21.58% 중에서 MBK가 뭐 24,000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제시한다고 한들 조현범의 우호 지분으로서 그냥 그대로 주식을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갖고 있는 지분이 뭐 예컨대 한 2%만 되어도 MBK의 공개 매수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조현범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효성 첨단 소재는 그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 코드를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이제 최대 거래처인데 지분 공시상으로 효성 첨단 소재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조현범하고 효성 첨단 소재가 그 지분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정을 맺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효성그룹은 그 조현범 회장의 사촌.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촌 그룹이고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사촌 형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렇고요. 지금 MBK 쪽에서 최근에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현범의 우호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MBK가 이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조현범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우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법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 그 법적 리스크의 소지가 있다. 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상법상의 그 선관주의 그 의무가 도대체 뭐길래 MBK가 그것을 그 우호 세력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지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효성첨단 소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2월 18일, 19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0.51%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MBK 파트너스의 그 부재훈 부회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최근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기존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될 목적으로 기업이 주식을 매입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할 계획이 전혀 없죠. 그냥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샀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선관주의 그 의무 그 위반이 될 수가 있다. 15일 날 이제 조양래 회장이 그 지분 매수했다는 사실을 공시를 했을 때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투자자들이 이거 경영권 분쟁 끝났구나.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뭘 시사하냐면 공개 매수가 실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공개 매수 이전인 뭐 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그 우리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그것이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사의 이익이 되려면 우리 공개 매수에 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주의 의무는 결국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그 책임을 규정을 하는 건데 이 상법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이 회사에 이득이 될지 손실이 될지 그것을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절대로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법상의 그 선관주의 의무인데 상법 문구에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상법 382조에 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그 민법을 준용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민법 681조에 보면 수임인의 선관 의무 위임자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 김주영 기자가 이제 위임자가 되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업무를 그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임자가 되죠. 수임 받은 저는 이제 김주영 기자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충성 뭐 이래가지고 선량한 어떤 그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해가면서 김주영 기자가 나한테 위임해준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관주의 의무거든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이사한테 어떤 회사의 이제 경영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17,000원, 18,000원대에서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MBK의 공개 매수를 막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13,000원, 12,000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효성첨단 소재로서는 익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MBK의 공개 매수를 막아버리면 주가가 옛날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17,000원, 18,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이 주가는 12,000원, 13,000원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조현범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우호 지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선관주의 그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센터님 보시기에는 MBK가 주장하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게 네. 좀 통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선관주의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상법상의 선관주의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에서도 이제 방어 논리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선관주의 위반에 대한 방어 논리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 우리는 경영상의 판단을 한 건데 무슨 판단이냐면 예컨대 우리가 뭐 한국타이어 그룹의 그 타이어 코드를 엄청나게 많이 납품을 하는데 이게 MBK가 경영권을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비즈니스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거래관계에 뭐 거래관계에 생길 큰 수 있다.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88억 정도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조현범 회장 쪽을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 회사로서는 그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주영 기자가 생각할 때 그게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타이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네. MBK 측에 갔다고 해서 거래 관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K가 뭐 무슨 자기들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효성첨단 소재 이거 좀 굉장히 기분 나쁘네. 뭐 그러면서 아니 굉장히 그 훌륭한 품질의 타이어 코드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를 꺼져 뭐 이렇게 하진 않죠. 상호펀드가. 그래서 이제 이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별로 그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논리는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의 그 지분 매입 자체가 선관주의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효성첨단 소재의 주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주들이. 근데 주주들이 그 88억 투입해서 지분 상대를 가지고 이 회사하고 이 대기업하고 주주들이 그 소송을 붙으면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법정에서 싸워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어느 주주가 그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이렇게 나설 주주들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주주들이 우리한테 뭐 정관주의 위반이니 어쩌니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럴 주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그러면서 대단한 배임이나 규모가 크거나 이렇지 않나. 그렇죠. 뭐 규모가 이제 뭐 주주들이- 수백억 된다든지 주주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큰 타격이 온다면 낯서겠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선관주의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효성첨단소재 입장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주주들이 나선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나머지 뭐 또 기타 조현범 쪽에 그 우호 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 뭐 한국타이어의 뭐 거래처들 뭐 그 정도 되는 회사에서 뭐 조금씩 주식을 샀다고 해서 이게 뭐 그 회사들의 주주들이 뭐 선관주의 위반이라는 그 어떤 상법상의 이 규정을 가지고 나설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선관주의 위반을 가지고 그 MBK가 그 우호 세력을 차단하는 그 무기로 쓰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뭐 그다지 이게 별로 크게 큰 무기로 느껴지지 맞습니다. 예, 않습니다. 그렇게 큰 무기로 느껴지지는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에서는 그 이사들의 선관주의 그 위반 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금융회사들하고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현대상선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상선이 지금 HMM이죠. 현대상선이 그 당시에 현대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현대상선 밑에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주회사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상선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진 현대상선 지분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한테 우리 현대상선 좀 주식을 너네들 돈으로 사서 우리 우호 지분이 좀 되어다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오케이 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대신에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금융회사한테 갖다 바치게 되죠.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매년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 때, 만기가 되었을 때 현대상선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산 것보다 올라 있으면 그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현대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만기 때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너네들 입을 손실을 우리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파생상품 계약을 딱 체결하는 그 시점에 현대상선의 주가가 이게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 체결하는 시점에 주가가 낮은 게 좋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대상선 주가가 고평가된 시점에 그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게 되면 금융회사들한테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쉰들러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그 2대 주주가 이 소송을 했어요. 이사들의 선관주의 그 위반이다.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이 파생 상품 계약을 여러 건을 체결했는데, 어떤 건은 체결할 때 보니까 현대상선의 주가가 좀 이례적으로 고평가된 그 시기에도 막 계약을 했더라.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막 그냥 계약을 했더라. 경영권 방어가 급급하니까. 그 다음에 현대상선이 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회사의 미래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걸 그냥 그대로 그걸 그냥 신뢰하고 앞으로 현대상선 주가는 되게 오르겠구만. 뭐 검증도 안 하고 그냥 현대상선 주가가 오른다고 그대로 믿고 그냥 계약을 했더라. 이것은 이사들이 이 계약에서 혹시라도 손실 볼 걸 생각을 그렇죠. 손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손실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고 하면 계약 체결 시점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듬풍듬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관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의 이사였던 그 현정은 회장이 2,700억 원을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물어주게 되는 그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엔 컴퍼니 꺼내서 이게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MBK 입장에서 그 무기 말고 다른 쓸 수 있는 무기는 지금 MBK가 그래서 이제 지금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조양래 회장 쪽이 지분 공시를 위반을 했다. 공시를 해야 되는 지분을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양래 회장이 매수한 지분은 의결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현범 회장 쪽에서 그 12월 8일 날 그 5% 룰에 따라서 주식 대량 보유에서 변동이 생겼다는 공시를 합니다. 12월 8일 날. 어떤 변동이 생겼냐면 조현범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72%에서 42%로 훅 떨어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조현식, 조희원 지분을 특수관계자 지분에서 그냥 드러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MBK 파트너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드러내다 보니까 조현범 회장 쪽에서 나하고 특수관계인들 합산 지분이 72%였는데 이거 42%로 떨어졌다고 공시를 한 게 그게 12월 8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조양래 회장이 처음 지분을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매수한 게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범 회장이 그 형하고 누나를 그 특수관계인에서 배제하는 그 공시를 내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러면 8일날 지분 대량 변동 그 공시를 낼 때 7일날 있었던 아버지 조양래의 그 지분 매수 그 공시를 했어야 돼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47조 3항을 위반했다. 이거는 거의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위반한 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올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MBK에서는 이거 고의로 누락시켰네. 왜냐하면 이거를 누락시켜 놓으니까 아버지가 지분 산 거를 누락시켜 놓으니까 투자자들은
야 이거 일반 주주들끼리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조현범 회장 쪽에서 이제 노린 게 8일까지의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이렇게 막 매수 개입하면서 오른 게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걸 누락시켜 놓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투자자들끼리 그냥 시장에서 정상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오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한참 뒤에 그 공시를 했다. 지연 공시를 한 게 이게 의도가 있다,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현범 쪽에서 어떤 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이게 누락된 거라고 하면 금융당국이 6개월 의결권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 간의 지분 경쟁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했다라고 금감원이 판단을 하면 위반된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뭐 MBK에서 들고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내일 모레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잖아요. 이거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미 공개 매수는 이제 뭐 성공하건 실패하건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패를 한다고 보면 공개 매수 실패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거 뭐 조사해 가지고 뭐 의결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판세를 지금 바꾸는데 큰 영향.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MBK에서 공개 매수 실패하고 나서도 뭐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뭐 그런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경영권 분쟁, 현재 양측의 지분율도 한번 점검해봤고 또 MBK가 내세우는 무기들, 그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